오래간만에 녹화를 하네. 자, 첫 시간은 자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특징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왜 그런 특징을 자바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자바의 탄생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바에 대한 이제 탄생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해서 매일 그 언어마다 매번 그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는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간단한 자바의 어떤 구조,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자바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 그 문법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 수업은 오브젝트 얼리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객체 지향, 자바를 이용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그나마 프로그래밍을 좀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자료를 입력받고 자료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할 줄 알고 나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나 C++까지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자바와 그 C나 C++의 문법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다 자바 갖고도 이제 요번 이 노트 1만 넘어가면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4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오늘 다 나가지 못할 거고요. 오늘 하고 다음 2시간 정도 하면 첫 번째 노트는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뽑아온 사람이 없나? 뽑아온 사람. 노트. 어? EL에 들어와서. 내가 올려놨는데. EL 들어가 보세요. 잠깐.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EL에 들어가면 물론 아직 수강 신청이 안 되신 분은 이 분반을 못 들어오니까 이제 EL에 들어봤자 안 되는데, 그러면 자바 4분반 입장이 안 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거고, 어디냐면 강의 수강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운하는 데 나오잖아. 컴맹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다운받으세요 해야 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운받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꼭 갖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자바의 그 탄생 배경,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바는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라고 하는 선사라고 옛날에는 아주 유명했던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PC가 있었고 아주 고급적인 슈퍼컴퓨터가 있었고 그거의 중간 정도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PC의 성능들이, 지금은 PC의 성능들이 대단히 좋아졌는데 제가 학부 또 대학원생 때만 하더라도 PC 성능 가지고 뭔가 고차원의 프로그램 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워크스테이션급이라고 해서 보통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니라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쓰는 그런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뭐 거기다가 웹서버도 돌리고 뭐 DB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금액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선에 있는 워크세이션입니다. 선사에서 나온 그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가 솔라리스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 갔을 때, 저 연구실은 솔라리스 워크세이션 있네? 그럼, 부유한 연구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대단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PC 성능이 거의 지금의 워크세이션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시장이 이제 죽어버렸죠. 그래서 선사가 이제 오라클의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선사에서 있던 많은 개발자들 중에 제임스 고슬링하고 패트릭 뉴턴이라는 사람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1991년도에 코드명을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바라고 하는 언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자기 창문 앞에 있는 나무를 봐서 그 나무로 이름을 따서 오크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새로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려고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 자바가 저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는 저런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인베이드 시스템이 뭔지는 아시죠? 인베이드 시스템. 다른 말로 뭐 내장형 컴퓨터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터들 말고 컴퓨터가 아닌 것들에 컴퓨팅 요소가 들어가서 컴퓨팅 요소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PC나 노트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TV 뭐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장치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통신 요소들이 들어감으로써 무슨 시대라 그러지? IoT, 사물인터넷, 초연결 시대. 그래서 좀 이제 있으면 이런 전등 같은 데도 CPU는 안 들어갈 수 있어도 CPU도 들어갈 수 있겠죠. CPU뿐만 아주 작은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통신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뭐 센서 갖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켜고 끌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생산되는 단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인베이드 시스템을 잘 생각을 해서 인베이드 시스템에 돌아가는 응용들 결국에는 우리가 냉장고에 그 컴퓨팅 요소를 넣는다는 건 옛날하고 다른 점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서 동작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 어떤 기능을 온도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드웨어 연동이 돼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기능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자료들 보면 요즘 최신 자동차의 52%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자동차가 기계과의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지금 거의 전자과로 와 있고 좀 미래 되면 컴퓨터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 자바는 그런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동작될 응용들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하겠죠. 물론 기존의 C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인베이디드 시스템, 이런 내장형 시스템에 그 응용들을 개발하기 위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혹시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떤 특징을, 인베이디드 시스템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다. 그럼 이 인베이드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또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여기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냉장고, 아까 냉장고 얘기를 했죠? 그럼 냉장고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응? 하드웨어를 연동시켜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건 말고 좀 더 다른 개념에서 그렇게 뭐 얘가 하드웨어를 연동시켜야, 당연히 이제 인베이디드 용이면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어떤 특징? 네? 메모리를 적게 먹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건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네? 어느 소프트웨어보다는 어느 플랫폼에서도 돌아가야지 좋겠다. 요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그 당시에 이제 가전제품에서 제일 잘 나가던 회사들이 뭐 소니, 그 필립스, 삼성, 뭐 LG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인베이드 시스템을 거기다 넣으면서 모두 다 동일한 CPU를 넣는 게 아니라 PC 하면 무슨 CPU가 들어가? 인텔이 들어가죠. 근데 인베이드 시장에서는 CPU를 꼭 그렇게 안 썼어요. 다 다른 CPU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CPU를 쓰면 거기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C에선 소프트웨어를 어떤 CPU에서 구동하려면 뭘 하죠? 내가 C로 짜고 어떻게 해?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하는 건 결국 그 고급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뭘로 바꾸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C 들었지? 기계어. CPU는 기계어라고 하는, CPU마다 고유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죠. 우리가 그 기계어 갖고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기계 위주니까 우리가 작성하기에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 고급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고급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해가지고 기계어를 만들어서 CPU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CPU가 다 달라. 근데 이 5군데, 이 냉장고, 저 냉장고에서 다 돌리고 싶어. 한 번 짜서. 다 다시 짜는 게 아니라 한 번 짜서 다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옛날 방식처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내가 프로그램 언어로 C로 짰어. 이 A라는 제품, B, C, D, E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다 CPU가 달라. 다 기계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만든 C 언어를 요 5군데에서 다 돌리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치, 변환기.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죠. 컴파일러를 인텔용, 뭐 삼성용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컴파일러를. 그래서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뭐야? 왜 나갔어? 컴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언어를 그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미들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기. 뭐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즉석에서 번역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컴파일러라는 걸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지만 어떤 언어들은 바로 번역을 완전히 다 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는 그 방식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써 있는데 JVM이라고 해서 자바 가상 기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각 5개 회사용으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야. 만들면 내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면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를 주면서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개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C 같은 언어는 이식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C를 여러 종류의 컴퓨터에 돌리려면은 각각의 컴퓨터마다 뭐가 필요해?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자바 코드를 만들어서 주면 그 소프트웨어가 얘를 해석해가지고 각 프로그램, 각 환경에 맞게끔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JVM 설치되어 있고 제 맥에도 JVM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윈도우에서 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돌리려면 뭐만 필요해? 둘 다 CPU는 달라요. 맥에서 쓰는 CPU랑 여기서 쓰는 CPU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돌고 저기서도 똑같은 코드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동작시키려면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자바 가상 기계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JRE라고 하는 거예요. JRE. Java Runtime Environment. 그래서 여러분들이 JDK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JDK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의 JRE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분들이 그 컴파일에서 만들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바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개념. Write once, run anywhere. 한 번 작성해서 아무 곳이나 다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 동일하게끔 해다. 여기서 돌리면 죽고 저기서 돌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결과도 똑같이 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컴파일러로 만들어서는 힘들고 컴파일러는 실행 당시에는 통제가 안 되죠. 컴파일러로 바뀌어서 exe 파일이 만들어지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 실행은 누가 해요? 그 실행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건 누가 해요? 네? 기계?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macOS 하고 여기서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xe 파일 만들어서 실행하면 그거에 대한 메모리 관리나 걔를 올리고 실행하고 뭐 이런 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운영체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자바 가상 기계라는 애가 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바 가상 기계라는 애가 좀 더 많은 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바 언어가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을 또 가지게 돼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하나는 실행 파일 다 만들어서 운영체에 넘겨서 실행하는 것과 하나는 다 번역하지 않고 하나씩 번역하면서 자기가 통제하면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자바 기반 방식은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죠? 한번 다 번역해 놓고 실행하는 거랑 번역을 하면서 실행하는 거 그리고 통제를 하면서 실행하는 거 그거의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C에 비해서 또는 C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요. 상당히 느린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요즘의 프로세서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소프트웨어들 아주 고성능이 필요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 외에는 사용자가 느낄 정도로 차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게 사용자가 조작하기에 버벅거릴 정도로 느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특징. 얘네들이 자바를 만들었는데 뭘 목표로?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돌아갈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다? 한번 만들어서는 어디든지 다 돌리고 싶었고요. 바꾸지 않고. 컴파일러를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환경에 맞는 그 JVM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한 번 짜고 아무 데서나 다 자기 환경에서 컴파일 한 다음에 그 실행되는 것은 아무 데서나, 그게 핸드폰이 됐든 시계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 자바 가상기계만 있으면 해당 코드를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바를 컴파일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JVM이라고 하는 그 가상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만들어져요. JVM이라는. 그래서 그 코드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코드라고 그래요. 걔는 이해되죠?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거죠. 기계도 이해 못하고 JVM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JVM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번역을 해주죠. 그 번역을 해주는 게 이제 자바 컴파일러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 코드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 코드. 그래서 중간 코드라는 개념. 그래서 자바는 번역을 하면 실행 파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 코드를 만든다. 컴퓨터 웬만하면 닫아. 지금 쓸 일 없어.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만 열어주시고요. 그 프로그램 안 할 때는 이제 닫아서 씁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베이드 시스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강건성이 중요하다. 냉장고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설치했는데 가끔 죽어서 블루 스크린 뜨면 좋겠어요? 음식이 다 상해. 세탁기에 그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서 뭔가 디텍트 해가지고 같이 빨아야 되는 건 같이 빨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해 주는데 워닝을 줘야 되는데 오동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쓰겠어? 그 세탁기? 그래서 얘는 블루 스크린 뜨면 요즘 안 뜨지만 이렇게 블루 스크린 뭔지는 알죠?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가 죽으면 그럼 재부팅해서 다시 쓰죠. 그다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인명의 손해가 가거나 무슨 재산적인 큰 손해가 가지는 보통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 인베이드 시스템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가끔 죽는다. 아니면 가끔 막 오동작을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은 아예 팔리지가 않아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들은 물론 그 코드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잘 짜야 되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래머도 잘 짜야 되지만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잘못 짜게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C는 내버려 두죠. 대충 짜도 다 돌려줘요. 워닝 나오고 대충 돌려줘요. 인트를 더블을 인트로 대입해도 그건 에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수 타입에 5.5를 대입하면 C에서는 워닝 안 줘요. 그냥 5.5를 못 집어넣으니까 5만 들어가는데 자바에서는 에러를 주는 거예요. 왜? 강건한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의도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래머가 나 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내가 변환하는 코드를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넌 이 부동소수를 정수로 넣으려고 했네. 그러면 허용해주고,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썼으면 에러를 주는 거예요. 고치라. 아니면 이게 네 의도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프로그래머들이 잘 짜야 되겠지만 프로그래머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도 포인터를 없앴어. 포인터를 우리가 조작하다 보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포인터가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써야 되는 공간이 아닌데 엉뚱한 곳을 가리켜서 그것을 조작함에 따라서 잘못된 문제가 나오고 옛날에 블루 스크린은 다 그것 때문에요. 메모리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메모리를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아닌데 침범한 거예요. 그러면 막 블루 스크린 뜨고 운영체제 잘못 짠 거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C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바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최대한 없애서 사용자들이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 짜가지고 프로그램이 죽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그 두 가지가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얘네들이 원래 목표했던 그 타겟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바를 인베이드 소프트를 개발할 때 쓰냐? 그렇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아요. 쓰이진 않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웹 응용들을 개발할 때 자바를 많이 써요. 이제 바뀌었지. 그렇지만 이 자바는 원래 웹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 강건. 자바는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강건성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똑같은 얘기 두 번 했나?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간 코드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강건성이 중요한 이유, 요 두 가지를 좀 했고요. 한 슬라이드 갖고 뭐 너무 오래 떠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바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바 언어는 그 당시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많이 썼던 언어가 C++ 언어입니다. C++ 언어.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당시. 그래서 자바는 많은 사용자들이 C++ 언어를 쓰기 때문에 C++ 언어와 문법을 유사하게 만들면 이렇게 이 언어 스타일로 오는데 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C++ 기반 문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C++는 뭐의 슈퍼셋이에요? C를 다 포함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C++를 만들면서 C에서 돌아갔던 모든 것은 C++에서 다 돌아가게끔 하자. 호환성을 갖게끔 만들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은 C++ 언어가 좀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C++는 C도 다 돼야 되고 거기에 객체 지향까지 돼야 되니까 막 혼재돼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보면 C++ 프로그램 짜는데 이게 객체 지향인지 C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 가서 실제 개발하는 사람 그 코드를 봐도 이건 뭐 C지 이게 뭐 C++이야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바는 예전에 뭔가 호환이 돼야 된다는 요구 조건은 없었던 거지. 새로 만들고 새롭게 쓸 언어였으니까. 그래서 비객체 지향 요소들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뭔가 다 객체 지향적인 요소들 좀 더 객체 지향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C++보다 어쩜 더 좋습니다. C++보다 제 생각엔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써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거는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해야 되는데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수 없는 것까지 클래스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객체 지향이면 꼭 상속을 해야 되네? 무조건 상속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잘못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도 안 하고 필요 없는 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요소들은 객체 지향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객체적으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비객체적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뭐 좀 약간 틀린 말이고 그 옛날 C처럼 프로그램할 수 있는 요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숙제로 해보실 텐데 어쨌든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바라는 언어를 딱 만들어서 내놨는데 업계에서는 니네 뭔데 저런 언어를 만들어서 냈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쟤네들끼리 어이씨 뭐야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뭐 논문도 쓰고 뭐 이러지만 업계에서는 안 써요. 니네가 뭔데 우리 보고 저런 언어 쓰라 그래. 뭐 기존의 C도 잘 쓰고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월드 와이드 웹, 지금의 인터넷이 급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이트들은 대단히 정적이었어요. 정적이라는 것은 텍스트만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웹상에서 뭔가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정보가 있고 내가 읽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뭐 인터랙션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일이 없으니까 하나 언어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핫자바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자바 언어로. 자바 언어로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허접해. 썰렁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윈도우즈가 IE를 넣고 나오면서 막 둘이 경쟁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핫자바가 나와도 저거 뭐야 했는데 핫자바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브라우저에서 돌릴 수가 있었어요. 뭐만 있으면. 내 컴퓨터에 JVM, 그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자바 가상 기계만 있으면 내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코드가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뭐 앵그리버드나 뭐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페이지만 가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사이트만 가면 내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애플릿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대단한 거.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들도 그 기능을 넣고 그게 업계에서 대단히 어떤 그 웹을 그 어떤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는 어떤 요소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 애플릿이 많이 쓰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골치구 덩어리 등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애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적 웹의 어떤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옴으로써 자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자바가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옛날 그 자바로 만들어져 있던 건데 제가 이 석사 때 이걸 무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석사할 때 박찬호가 한참 LA 다저스에서 난리던데 그때는 막 수업 시간에도 박찬호 하면 교수님이 야 오늘 쉬자 하고 같이 막 야구 보고 그럴 때인데 NBA 그 보고 있었는데 그럴 때도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ESPN 사이트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바로 만들어 가지고 줬어요. 그럼 내가 그 사이트에 방문하면 얘가 뜨고 내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한국 이렇게 야구 진행을 볼 수 있었죠. 뭐 지금은 흔한데 그 당시에는 되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의 애플릿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뭐 애플릿보다는 다른 것들, 다른 기술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획기적이었다. 지금은 자바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서블렛 형태로 웹 서비스, 웹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가 프로그램해야 될 게 두 군데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얘기해요. 프론트엔드는 어디서 돌아가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요. 백엔드는 어디서 돌아가는 거예요?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면 프론트엔드도 만들고 백엔드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주로 뭘로 많이 만들어요, 요즘?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는 요즘 뭘로 많이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 아니야? 관심 없어? 뭘로 만들어? 프론트엔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 네. HTML5? HTML5도 맞어요. HTML5랑 CSS를 잘 써서 많이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갈까? HTML5 갖고 모든 프로그램 할 수는 없고 뭐가 들어가죠?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씁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짜고요. 백엔드는 JSP, PHP 뭐 이런 것들로 짜요. AS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JSP는 자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또는 잘 만들 수 있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쪽의 전문가가 되려면 저런 스프링 같은 거를 잘 써서 백엔드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DB랑 연동시켜가지고 자료도 검색해서 주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해주고 그래서 백엔드. 그래서 백엔드에서 JSP 계열은 다 자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많은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HP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더 쉽다 그래서 그렇지만 JSP, PHP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뒤에 가면 이제 안드로이드 그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만들 때 기본 언어가 이제 자바죠. 그 두 군데에서 자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 언어는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 나온 이후로 변한 게 없어요. 표준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쉽죠. 그냥 알던 지식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되고 예제만 조금씩 개선시켜주면 좋은데 자바다. 이거는 뭐 매년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뭐 바뀌고 뭐 이러니까 강의하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바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보면 가끔은 뭐만 업데이트 되냐면 라이브러리만 늘어나요. 라이브러리만 개선되고.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가 많아졌다, 풍부해졌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라이브,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잘 써야 되잖아, 우리가. 뭐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받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아니면 뭐 자료구조 수업을 들으면 이번에 자료구조 수업 같이 듣는 사람 있죠? 그럼 거기서 뭐 스택, 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볼 텐데 나중에 실제는 그걸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안 만들어요.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아, 스택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큐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이제 익히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지. 나중 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코드는 심지어 두 개의 값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if을 안 쓰고 그냥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맥스 함수 써요. 맥스 해가지고 C++ 같으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맥스 함수가 있고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if문 갖고 이렇게 n1이 커, n2가 커 비교해가지고 이제 맥스 값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라이브러리 쓰면 그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맥스 해가지고 두 개 넣고 하죠.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이게 라이브러리만 늘어나면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 해도 되겠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라이브러리 모든 것들 내가 다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얘네들이 간혹 가다가 언어를 바꿔요. 그러니까 언어의 요소가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열거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열거형이 뭔지 아죠? C에서 enum. enum? 몰라? 모르면 안 돼. enum.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뭐 동서남북 요 네 가지 타입만 있다. 그럼 걔를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값은 못 가지게. 그게 열거형이죠. 근데 자바는 최초에는 열거형이 없었어요. 열거형이 왜 없냐?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열거형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5.0 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바 8.0 되면서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번 학기에 뭐 파이썬 같은 그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한현희 교수님 거 들으면 그걸 배울 텐데 거기서는 이제 그 언어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C++도 지금 이제 자바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러는지 얘네들이 그 C++들이 그 잘 쓰는 데서 모여가지고 3년마다 표준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C++는 표준이 1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 14가 나와 있고 3년 뒤에 17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서도 언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만약 지난 학기에 잘 못 배웠으면 스스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회사 갔는데 너 C++ 11이 아니라 옛날 C++로 프로그램 짜고 있으면 욕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C++ 11, C++ 14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C++ 쪽으로 내가 조금 성장을 하고 싶다. 그게 내 메인 언어로 하고 싶으면 최신 표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할 때 최신 언어 버전으로 그 컴파일 옵션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어제 그 코드 제출하신 분들 중에 그 AI 챌린지 때문에 이 서버에는 GCC 리눅스죠. GCC에서 C++ 11 표준으로 컴파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써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는데 컴파일이 안 돼요. 봤더니 scanf _s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scanf _s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이다 아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고 중간에 한 가지 요것만 잘 보시면 이 구글하고 오라클들이 그 자바를 어떤 그 API들의 어떤 핵심적인 언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도 여러 가지 오픈 API들이 있죠. 뭐 구글 맵 쓰고 싶다든지 구글 덕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어떤 응용을 만들고 싶을 때 오픈 API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 가면 이 오픈 API들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뭘 만드는데 페이스북하고 연동하고 싶다. 그럼 페이스북 오픈 API를 쓸 줄 알아야 되겠죠. 트위터를 쓰고 싶다. 그럼 트위터 오픈 API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구글 관련된 것들도 많죠. 뭐 픽처 요즘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진 관리하는 거 있죠. 구글에서 나온 거 안 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요소를 만들고 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에 쓰려면 그런 오픈 API를 써야 되죠. 그런 오픈 API들이 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라클이 이제 2009년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약간의 그 자바 언어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쭉 지금은 1.8에는 그 클래스 단위로 라이브러리들이 자바에서는 제공이 되는데 함수 단위가 아니라요. C에서는 함수 단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 단위로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4,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4,000개를 다 익힐래도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쓰고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많이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뭐 매스라든지 UTL이라든지 뭐 입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익히고 제가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 필요한 상황 가서 배우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